진정한 내 가족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야. 제 딸이 시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축배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죠. 여기서 어머니의 시간은 끝났으니 이제 가보셔도 좋아요. 저는 깊은 슬픔을 느끼며 여전히 떨리는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의 약혼자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행동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댓글에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제 유일한 딸 지아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2세의 나이로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아와 저는 15년 전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딸은 남편 박준서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렸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저를 탓했습니다. 마치 제가 47세의 과부가 되기를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딸이 그토록 원했던 명문 사립대학교에 학비를 대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보석,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았습니다. 딸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제 꿈과 필요는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저는 그것이 딸의 사랑을 얻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지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자 우리의 대화는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딸은 부산으로 이사했고 지난 3년 동안 저를 보러 온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항상 서둘렀고 늘 시계를 쳐다봤죠. 마치 제 옆에 있는 매 순간이 희생인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민준 씨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았을 때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우리가 다시 연결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딸이 저를 항상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았던,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머니로 봐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거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고운 한복을 맞췄습니다. 1, 2, 3, 4, 5,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옥 귀걸이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옥 목걸이도 샀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고르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고급 백자 그릇 세트였죠. 6. 그날이 우리 사이의 오랜 세월의 거리를 지워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애정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식은 오후 4시까지 시작하지 않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목욕을 하고 정성껏 머리를 손질하고 은은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기대감으로 눈이 반짝이는 희망에 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바뀔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 말했습니다. 오늘 지아는 진짜 내 모습을 봐줄 거야. 택시는 예식 시작 30분 전에 저를 웨딩홀에 내려주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딸이 내라고 말하는 얼굴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맨 앞줄에요. 하얀 꽃과 금색 리본으로 장식된 웨딩홀에 들어서자 심장이 흥분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어폰을 끼고 수첩을 든 한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선희입니다. 신부 어머니예요. 그는 명단을 확인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어머님은 왼쪽 7번째 줄에 앉으시면 됩니다. 7번째 줄이요? 하지만 저는 신부 어머니인데요. 맨 앞줄에 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7, 8, 9.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지시사항이 명확합니다. 맨 앞줄은 신랑 측 부모님과 두 분의 가까운 친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얼굴이 창피함으로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굴욕감을 삼키고 지정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단상에서 너무 멀어서 지아의 표정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왜 신부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밀려나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식은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아가 홀로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올 때 딸은 저와 함께 입장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은 아름다웠고 눈부셨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한 사진으로만 봤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딸의 드레스 선택을 돕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단상에서 우아하고 감격의 참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2년 동안 사귀었지만 지아는 그 전에 우리를 소개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저는 딸을 안아주기 위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친구들 무리에 막혔습니다. 저는 멀리서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고 그 대가로 재빠르고 정중한 미소만을 받았습니다. 피로연은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홀의 가장자리에 있는 먼 테이블에 배치되었습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하객들과 함께였죠. 저처럼 애정이 아닌 의무감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님 친척이신가요? 제 옆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입니다. 저는 위엄을 지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 앉아 계세요? 저는 상관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지아가 연회장을 돌며 민준 씨의 어머니를 제가 몇 년 동안 받지 못했던 애정으로 껴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가 제공되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투명 인간처럼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다른 하객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신부어머니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었죠. 축사를 할 시간이 되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쩌면 지아가 저에 대해, 우리의 관계에 대해, 제가 그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해 몇 마디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날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빛났으며 샴페인 때문에 뺨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특히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진정으로 중요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감사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은 저를 딸처럼 맞아주셨고 제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가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가족의 사랑이라니. 그렇다면 저는요? 제가 그녀를 돌보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월은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저는 가족이란 반드시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우리 곁에 있어 주기로 선택한 사람이죠. 바로 그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멀고 거의 경멸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만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죠.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말들이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가보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200쌍의 눈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으로, 어떤 이는 병적인 호기심으로, 또 다른 이는 제대로 감추지 못한 동정심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하얀 테이블보에 와인을 조금 쏟고 말았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마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 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결혼식에서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저는 냅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품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모든 시선의 무게를 등에 느끼며 출구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랑 민준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었지만 부끄러움이 아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억눌린 차가운 분노는 어떤 폭발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놀라서 쳐다보는 지아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이선희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에 모두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감정이 격앙되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민준 씨는 저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시간도 채 안 되어 처음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을 뿐입니다. 민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아가 마이크를 되찾으려 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아 씨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원망이 많고 통제적이며 자신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고 항상 자신의 길에 장애물을 놓았다고 말했죠. 모든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저를 그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여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무언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요. 지아 씨는 자기 어머니가 가능한 한 가장 먼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차라리 초대하지 않는 것이 낫겠지만 신부 어머니가 없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라고 했죠.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웨이터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아 씨 몰래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희 어머님이 지아 씨가 겨우 12살 때 남편을 여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딸을 부양하기 위해 2가지 일을 하셨고 지아 씨가 요구한 명문사립대학교 학비를 대기 위해 가족이 살던 집을 팔았다는 것도요. 딸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결혼 반지까지 파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민준 씨의 말들이 제가 잠시 전에 느꼈던 수치심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희 어머님은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어머님은 딸의 모든 사진, 모든 추억, 모든 성취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십니다. 딸이 거의 전화를 받지 않을 때조차도 모두에게 지아 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지아는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만해요, 민준 씨. 이건 우리 결혼식이잖아요. 맞아요, 지아 씨. 우리 결혼식이죠. 그리고 저는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한 연회장에 반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희 어머님, 그는 제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받으셔야지 굴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제 떨리는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 결혼식은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이토록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제 인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인한 창백함과 수치심으로 인한 붉은 기를 오갔습니다. 민준 씨, 그가 멀어지기 시작하자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모두 앞에서 말이야. 그녀의 말에 담긴 아이러니를 제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방금 저에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 어머니에게 똑같이 했어, 지아 씨. 차이점은 어머님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지. 나는 그래야 마땅하고. 그리고 그는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뒤에는 속삭임과 충격받은 시선들의 흔적만 남겨둔 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시선들로부터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았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힘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죄책감과 자기희생 아래 묻혀있던 자존감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채로 저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뛰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여성처럼 걸었습니다. 엄마, 지아의 외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딸은 연회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그녀 주위로 하얀 웅덩이처럼 펼쳐져 있었고 눈물로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순간 저는 거의 굴복할 뻔했습니다. 거의 돌아가서 그녀를 위로하고 늘 그랬듯이 죄를 뒤집어쓰고 제 세상을 희생해서라도 그녀의 세상을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내 딸이 되고 싶을 때 어디로 와야 하는지 알잖아. 저는 제 목소리 같지 않은 차분하고 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거야, 지아야. 나는 이미 자유롭게 주어졌어야 할 무언가를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렀어. 그리고 저는 밤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연회장에 설치된 혼돈을 뒤로 한 채 저는 호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밤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얹힌 무게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언니, 선영이었습니다. 제가 동행해달라고 초대한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독감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선이야, 결혼식은 어땠어? 결혼식은 없었어. 제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긴 이야기야. 언니,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오늘 밤 묵을 곳이 필요해. 물론이지. 지금 바로 나갈게. 괜찮아?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방금 제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공개적인 굴욕을 겪었습니다. 제 유일한 딸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아, 언니.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선영 언니의 차가 호텔 입구에 멈춰 섰을 때 저는 지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날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아이, 제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이, 하지만 또한 몇 년 동안 저를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200명 앞에서 저를 굴욕시켰던 여인, 이제 자신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 용서를 바라는 여인, 지아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건 너에 대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거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거야. 저한테 뭘 원하세요? 아무것도, 지아야. 전혀 아무것.
그리고 그게 네가 이해해야 할 점이야. 처음으로 나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네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네가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필요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날 떠났어요. 온 세상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저는 망신당했어요. 이제 어떤 기분인지 알겠구나. 저는 지아가 창문을 통해 계속 애원하는 동안 선영 언니의 차에 올라탄 문을 닫았습니다. 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쟤 완전히 망가진 것 같던데. 쟤는 살아남을 거야. 저는 제 목소리의 단호함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15년 동안의 경멸과 유기를 견뎌냈던 것처럼 말이야. 차가 멀어지면서 저는 백미러를 통해 보도에 서 있는 지아의 외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호텔 불빛 아래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은 그녀 때문에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매 순간 자라나고 있는 그 부분은 이별이 저뿐만 아니라 그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선희의 시작, 따뜻한 유자차를 앞에 두고 선영 언니의 아늑한 부엌에 앉아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분노와 자부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네가 걔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장 놀라운 건 저는 생각에 잠겨 차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마치 내가 그럴 만하다는 듯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 마치 내 딸을 사랑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녀에게 경멸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야. 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어, 선이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죄를 뒤집어 쓰고 항상 다른 사람의 소원을 위해 네 소원을 희생했지.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엄마가 아프셨을 때 기억나? 너는 17살이었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 대학을 포기했잖아.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고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줬지. 그게 옳은 일이었어. 네가 더 어렸으니까. 그리고 네가 준서 씨랑 결혼했을 때 그는 일 때문에 해외로 이사하고 싶어 했지만 네가 남으라고 설득했지. 내가 임신 중이었고 네가 곁에 필요했으니까. 저는 그 에피소드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놀라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그냥 누구라도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 선이야. 너는 항상 하는 일을 했던 거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네 행복을 희생하는 거. 그리고 최악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아처럼 그런 희생을 알아채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그 말들이 스며들도록 몇 분간 침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침내 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획이 없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아의 기분을 어떻게 좋게 해줄지 생각하고 있지 않아. 이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 너는 뭘 원해? 선이야? 지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말고, 너 자신을 위해 뭘 원해?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가 뭘 원할까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살아와서 제 자신의 욕망을 갖는다는 것을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나, 모르겠어. 마침내 저는 이상하게도 연약함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아낼 시간은 충분해. 필요한 만큼 여기 머물러도 돼. 그날 밤 언니의 손님방 침대에 누워 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굴욕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를 거의 알지 못하지만 제 가치를 알아봐준 남자 민준 씨의 놀라운 개입도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러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쩌면 저는 제가 그때까지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안고 잠이 들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아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탐험해 본 적 없는 꿈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젊은 제 자신을 꿈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어깨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좋은 아침. 그녀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분은 어때? 달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내가 전에 고려해 본 적 없는 가능성들을 가진 것 같아. 바로 그렇게 느껴야 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선이야. 사실 너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몰라.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제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지아가 끈질기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5번째 전화 끝에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안 받을 거야? 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아마 며칠 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해할 시간이. 그게 공평해 보여. 처음으로 네가 그 관계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걔가 아니라. 지아의 전화는 곧 문자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애원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저 망가졌어요. 엄마 없이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리시는군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마지막 문자는 저를 씁쓸하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딸이 공개적으로 자기 엄마를 굴욕시키고는 그녀가 달려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대할까? 저는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게 괜찮다고 배운 유형이지. 언니가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넌 항상 지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 선이야. 걔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서 씨가 죽은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소홀히 한 채 지아에게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녀에게 제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항상 그녀를 용서할 것이고 항상 제 필요보다 그녀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언젠가 걔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그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며 인정했습니다. 용서는 중요해, 선이야. 하지만 내 존엄성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야. 언젠가 지아가 자기가 한 짓을 정말로 이해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보일 때 그때 용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날은 오늘이 아니야. 저는 다음 한 주를 언니 집에서 감정적으로 회복하며 보냈습니다. 지아는 점점 더 절박하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제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 딸이었고 제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려 할 때마다 저에게 떠나라고 말하던 그녀의 얼굴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생각 없는 분노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되고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저를 먼 테이블에 앉혔고 의도적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저를 배제했으며 그리고 나서 모두 앞에서 저를 굴욕시키기 위해 그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식이 없었던 지 8일째 되는 날 누군가 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몇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창백했고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윤기 없는 머리는 되는 대로 묶은 포니테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제 안의 일부는 즉시 그녀를 껴안고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 부분은 단호하게 버텼습니다. 그 대화를 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구나, 지아야. 제발요, 엄마, 제가 간청했어요. 전화하고 메시지 보냈는데 아무것도 답장 안 하셨잖아요. 네가 지난 3년 동안 내 전화와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 저는 제 용기에 놀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즉시 굴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적어도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지아는 마치 다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취소했고 모든 선물을 돌려주고 있어요. 저는 망신당했어요. 엄마, 모두가 수군거리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첫 번째 걱정이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상황이 그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그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결혼식에서 모두 앞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을 것 같니, 지아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끔찍한 짓이었어요. 왜? 저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니?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하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 엄마가 포기했던 모든 것, 저 없이는 엄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 나를 벌한 거니? 그녀는 제 통찰력에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의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내가 그냥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하며 밤을 새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미워한 적 없어요. 하지만 넌 날 미워하는 것처럼 대했어. 마치 내가 짐이고 귀찮은 존재고 소량으로만 참아줘야 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이제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었죠. 제 안의 일부는 그녀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으로 진정으로 솔직해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아야, 나한테 뭘 원하니? 지아야, 왜 여기 왔니? 엄마가 제 삶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용서를 원해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길 원해요. 예전처럼?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고 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빼고는 말이지? 아니, 지아야. 아니, 나는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가길 원하지 않아. 그럼 절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저는 짜증을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항상 그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필요, 그녀의 감정, 그녀의 고통. 나는 널 버리는 게 아니야, 지아야. 나는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네가 정말 내 용서를 원한다면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 내가 변했어. 제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녀는 진심으로 길을 잃은 듯 물었습니다. 네가 성장하길 원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길 원해.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대하고 네가 필요할 때 그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해. 그녀의 눈은 제 말에 혹독함에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우리 관계를 재건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너는 나를 네 엄마로서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알아가야 해.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똑같은 존중을 보여줘야 해. 지아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그럼 답을 얻었네. 저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 끝에? 아니, 지아야, 나는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거절은 네가 나에게 했던 것, 공개적으로 나를 굴욕시키고 내 삶에서 쫓아낸 것이지. 나는 단지 내 삶으로 돌아오려면 네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으로 나를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몇 분간 침묵하며 제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겠어요.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뭘 기대했는데 내가 즉시 너를 용서하고 네가 결혼식 때문에 압박감과 긴장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민준 씨와의 일을 수습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유머 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대했겠지. 항상 그랬으니까.
안 그래? 나는 항상 내 감정, 내 필요, 내 욕망보다 내 것을 우선시했으니까. 저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기 전에 돌아섰습니다. 언젠가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지도 몰라. 지아야, 우리 둘 다에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길을 따라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영 언니가 제 옆에 나타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나도 그래.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상하고 고통스럽지만 또한 해방감이 들어 우리는 안으로 돌아왔고 언니는 제게 커피를 한 잔 더 타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은 약속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저에게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키워야 할 딸도 돌봐야 할 남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앞으로 펼쳐질 백지 같은 미래만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아의 엄마 외에 이선희가 누구인지 알아낼 때가 된 것 같아. 다시 봄센터. 지아와의 대화 후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와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굴욕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우울증에 빠지는 대신 저는 제 삶을 재건하려는 결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벽을 아무에게도 방해되지 않도록 선택했던 중립적인 베이지색 대신 옅은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식물을 샀습니다. 아주 많은 식물을요. 제 작은 거실을 매일 아침 저를 미소 짓게 하는 녹색 오아시스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비워두는 대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볼 시간이 없었던 영화를 보고 그냥 차 한 잔과 함께 발코니에 앉아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벽에 새 책장을 달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선희 씨, 강민준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 그날 밤 이후로 그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상황을 고려하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가 유머 없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길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왜 결혼식을 취소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그 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사실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저에게 감사하다고요? 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어머님께 끔찍한 일이었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일 덕분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지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제 딸에 대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비록 그의 말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전화한 건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논의하고 싶은 제안이 있거든요. 호기심에 저는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창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야위었고 전에는 없던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이선희 어머님, 그가 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선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 이후에 격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 씨,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놀랍게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후에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어쩐지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마치 제가 쓰고 있는 줄도 몰랐던 가면을 벗은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요.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마치 거짓과 공허한 약속의 삶에서 간신히 탈출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한 후 일에 복귀했고 치료의 한 형태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침내 배낭에서 폴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건축가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주로 상업 프로젝트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는 폴더를 열어 넓고 아늑한 건물의 청사진과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안뜰 정원과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봄센터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노년 여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들이 삶을 재건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우정을 쌓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그림들을 보며 세부적인 수준과 그것들이 만들어진 명백한 애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민준 씨. 하지만 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 프로젝트에 제 파트너가 되어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확신하며 여러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파트너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건축이나 이런 센터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영감을 주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품위를 지키신 방식, 지금 어머님의 삶을 재건하고 계신 모습, 바로 그런 것이 그 여성들에게 필요한 롤모델입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아 즉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약속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지 이 아이디어를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건물을 지으려는 부지를 함께 방문해 보시고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게 어머님께 와닿는 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왜 저죠?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거의 모르시잖아요. 민준 씨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지아 씨가 한 모든 일 후에도 고개를 든 채 그 연회장을 걸어나가셨을 때 저는 비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품위와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제가 제일로 지지하고 싶은 것이다. 저는 민준 씨의 폴더를 팔에 끼고 가능성으로 들끓는 마음으로 그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시 봄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모든 것, 즉 자존감, 독립, 진정한 연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주 민준 씨는 저를 부지를 보러 데려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넓은 공간으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숨막히는 산의 경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 될 겁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부지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꽃으로 가득한 리셉션 정원과 함께요. 저 뒤쪽에는 여성들이 채소와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온실을 만들 겁니다. 치료의 일환으로 그리고 수입원으로도요. 장관이네요. 저는 그곳이 삶과 목적으로 가득 찬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회적 대의를 지지하는 한 투자자 덕분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여성들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프로그램과 활동을 계획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확신합니다. 어머님은
삶의 경험과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남편의 유기와 사회의 편견에 맞서 손자를 혼자 키운 강인한 할머니 손에 자랐는지, 5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할머니 같은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여성들, 필요할 때 강인한 여성들, 세상이 그들을 경멸할 때조차도 품위를 지키는 여성들 말이죠. 할머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가 잠시 하늘을 쳐다본 후 다시 도로에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선희의 부활,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열정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비슷한 커뮤니티 센터들을 방문했고 다시 봄센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했으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판단 없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데 능했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행사를 조직하는 데 탁월했으며 놀랍게도 지역 기업들이 센터를 위해 자재나 서비스를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임시로 마련한 작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여성 인사이트 TV 프로그램의 마리아나입니다. 다시 봄센터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에 대해 어떻게 아셨죠? 아직 짓기 시작도 안 했는데요. 민준 씨가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프로젝트 참여가 영감을 주며 많은 여성들이 선생님의 여정에 대해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텔레비전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경험에 공감하고 제 새로운 시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네, 마침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준 씨가 우리 둘을 위한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성 인사이트에서 전화했군요. 네, 당신이 계획한 거죠. 그렇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미소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믿을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2주 후로 잡혔습니다. 옷을 고르고 할 말을 연습하고 긴장을 억누르려 애쓰면서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굴욕을 당했던 여성, 제 딸의 경멸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자신을 변호하고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전날 밤 지아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니 집에서 나눈 대화 이후 처음으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TV에 나오신다고 선영 이모한테 들었어요. 그냥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제안하신 대로 저도 제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담아, 지아. 저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온함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지아의 길이 어찌 되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길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 인사이트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파란색과 금색 톤으로 장식된 세트를 비추었고 중앙에는 편안한 안락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50대 여성인 진행자 정혜수 씨가 저를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선희 씨,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의 이야기와 다시 봄센터에 대해 읽고
시청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매우 흥분됩니다. 저는 지정된 안락의자에 앉아 손의 떨림을 억누르려 했었습니다. 카메라는 위협적이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수 씨가 질문을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해지기를 기다려온 것처럼요. 저는 지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녀를 제 딸이라고만 칭하며 비참했던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인 굴욕, 민준 씨가 저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던 일, 제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유독하고 통제적인 엄마로 묘사했다는 고통스러운 발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혜수 씨가 진심 어린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희생, 제가 주었던 모든 사랑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보이지 않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지금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유로워요.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딸과의 관계를 잃은 것은 슬프지만 엄마라는 역할 외에 제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계를 설정하고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존중을 요구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요. 정혜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봄센터가 제안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정확해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죠. 다시 시작하기에, 자신을 재창조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프로젝트의 세부사항, 제가 조사 중에 만났던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 센터가 제공할 직업 훈련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20분 더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정혜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 씨, 당신은 영감 그 자체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튜디오를 나서며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제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 고통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은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해바라기 한 다발을 들고 리셉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솔하고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었어요. 이걸 하도록 설득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감동받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들을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축하하러 가요. 이 근처에 아주 맛있는 한정식집을 알아요. 저녁 식사 동안 민준 씨는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TV 인터뷰는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기업이 후원을 제안하며 연락해왔고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는 센터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 덕분이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당신 거잖아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당신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당신의 이야기, 다른 여성들과 소통하는 방식,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다시 봄센터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인정에 감동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뷰 후 2주가 지나 다시 봄센터의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첫 굴착기가 도착했을 때 공사 현장에 있었고 첫 흙을 파내는 것을 보며 거의 어린아이 같은 흥분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서 똑같은 열정적인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개월 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삶을 재건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성들로 가득 찬 완성된 센터를 상상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엄마, TV에서 인터뷰 봤어요. 그렇게 놀라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고맙다.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호작용을 동반하던 불안감이나 그녀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라 보이셨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엄마 자신 같았어요. 달라졌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 자신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과 더 연결된 기분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혹시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야기만 하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안의 일부는 여전히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양보하고 그녀가 지배하고 제가 희생하고 그녀가 가져가는, 하지만 또 다른 부분, 매일 자라나고 있는 더 강한 부분은 제가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지 않고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다. 마침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물론이죠. 그녀가 재빨리 동의했습니다. 어떻게든 좋아요. 그냥 엄마를 더 잘 알고 싶어요. 새로운 엄마를요. 우리는 다음 날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민준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따님이셨어요? 네, 만나고 싶어 하네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호기심도 생겨요. 어쩌면 그녀는 정말 변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를 그리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알아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옛날 패턴으로 다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확신에 스스로 놀라며 약속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선희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요. 관계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제가 도착했을 때 카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죠. 저는 자연광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는 창가 근처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기다렸습니다. 지아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짧았고 평소 입던 것보다 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화장도 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보아온 오만함이 덜했죠.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취약함이었죠. 안녕, 지아야. 잘 지내니? 저는 살아남고 있어요. 그녀가 작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은 쉽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라고 상상해. 좋아 보이세요. 그녀가 저를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다른 빛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저는 동의했습니다. 목적을 발견하고 다른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변화를 가져왔어. 웨이트리스가 다가왔고 지아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다시 우리만 남았을 때 그녀는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에게 몇 가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엄마가 제안하신 대로 상담을 받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발견한 것들이에요. 듣고 있어.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대했던 방식, 그 잔인함, 그 거리가 사실은 엄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저에 대한 것이었어요. 죄책감을 다루는 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것이었죠. 죄책감? 네, 죄책감이요.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죄책감.
제가 결코 보답할 수 없을 거라는 것, 엄마처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끔찍한 딸이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엄마를 탓하고 짐처럼 대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밀어냈고 굴욕을 줬고 엄마가 저를 미워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울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 끝에 우리 사이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짓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는 걸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아기가 엄마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흡수했습니다. 쉬운 답은 없었고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도 없었습니다. 지아야, 내 솔직함에 고마워. 우리가 오랫동안 가졌던 것 이상이야. 하지만 우리 관계를 재건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빠르지 않을 거야. 네가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나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예전처럼 될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사실 그러지 않기를 바라.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것은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에는 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나쁘게 대하도록 허락했어. 나는 그것이 모성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필요보다 내 필요를 우선시했어.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 그건 단지 희생으로 위장한 낮은 자존감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놀라움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솔직할 것을 요구하는 두 성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전의 우리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헤어질 때 거창한 약속이나 감격적인 선언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둘 다 우리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리고 어쩌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조용한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평화, 그 후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다시 봄센터의 건설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공사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의 그림이 생명을 얻고 벽이 올라가고 창문이 설치되고 정원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보는 것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지아와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2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고 안전한 주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우리는 더 어려운 것들, 즉 과거, 원망,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녀가 우리 만남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척 하셨죠. 그게 네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네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강한 엄마 말이야. 하지만 그건 엄마를 거의 초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마치 도움이 필요 없거나 이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마치 진짜 필요를 가진 실제 사람이 아니라 희생하는 기계처럼요. 그것은 놀랍도록 성숙한 인식이었고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취약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력이 우리 사이의 간극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알거나 나를 돌보거나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기회를 준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건 엄마를 짊어지기 불가능한 짐으로 만들었어요.
그녀가 결론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한 것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것들은 어렵지만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그것들 각각이 우리의 함께한 역사를 조금씩 다시 썼고 더 깊고 진실한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민준 씨는 이 재회를 주의 깊은 눈으로 지켜보았고 항상 제 경계를 유지하고 극단적인 희생이라는 옛 패턴에 빠지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선희 씨. 그가 자주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때문에요. 그것은 저에게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제 유용성이나 희생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 한편 다시 봄센터는 완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늑한 장식부터 제공될 프로그램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애정을 담아 고려되었습니다. 공예 워크숍, 직업훈련 과정, 정서적 지원 그룹, 맞춤형 신체 활동, 그리고 여성들 스스로가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치유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성장의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개관식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민준 씨에게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상실을 슬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발견할 수도 있는 곳이요. 바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가 자랑스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의 비전 덕분이에요. 개관식은 공사 시작 6개월 후인 일요일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행사에 앞선 며칠 동안 저는 기대감에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개관식 날 아침, 저는 너무 긴장해서 조심스럽게 골랐던 블라우스에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몇 주 전에 선영 언니가 골라준 에메랄드 그린색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말했습니다. 진정한 커뮤니티 센터장 같네. 저는 긴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더로서 다른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는 오직 지아의 엄마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무대 뒤에 머무는 여성으로서 제 자신을 정의해왔습니다. 다시 봄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놀랐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지역 공무원들, 그리고 수십 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중에 만났던 몇몇 분들, 전에 본 적 없는 다른 분들, 하지만 센터에 대해 듣고 직접 보러 온 분들이었죠. 민준 씨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제 것과 비슷한 긴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준비됐어요? 그가 팔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준비됐어요. 저는 목소리에 떨림을 억누르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정원에 설치된 작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러운 톤으로 칠해진 벽, 자연광을 들여오는 거대한 창문, 건물을 둘러싼 꽃이 만발한 정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마이크 앞에 서자 시작했습니다. 다시 봄센터 개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 동안 키워온 꿈입니다. 제 할머니, 버림과 편견을 품위와 힘으로 맞선 비범한 여성에게서 영감을 받았죠. 그는 센터의 사명, 제공될 프로그램, 여성들이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삶을 재건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몇 분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봄센터는 한 특별한 사람 없이는 오늘날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 파트너가 되어주신 이선희 씨는 자신의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는 비범한 능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자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주목의 중심이 되고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마이크를 거의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마자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평생 동안 말해지기를 기다려온 것처럼요.
7개월 전, 저는 보이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주위에 깊은 침묵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자신을 마지막 순위에 두는데 평생을 바친 여성이었죠.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있다고 믿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군중 속에서 얼굴들을 찾았습니다. 천영 언니가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고 프로젝트 준비 중에 만났던 몇몇 여성들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지아가 무리 뒤쪽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일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무시해왔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보여질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제 관계에서 상호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청중 속의 여러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 말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같았죠. 다시 봄센터는 그 깨달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단지 여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숨거나 상처를 앓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 너머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 연설이 끝났을 때 저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여성들이 저를 안아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에 어떻게 공감하는지 말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희망을 주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늙어서 변할 수 없다고, 저를 짐처럼 대하는 제 자식들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들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 고통, 제 이야기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결코 고려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후 정원에서 칵테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연설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래. 저는 작은 미소로 인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놀라워. 센터 좀 둘러봐도 될까요? 엄마가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곳을 보고 싶어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다시 봄센터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각 공간의 목적과 우리가 그곳을 이용할 여성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명상과 성찰을 위해 설계된 조용한 공간인 뒤뜰 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보이세요. 그래, 맞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무언가 말이야. 지아는 잠시 침묵하며 정원 중앙의 작은 장식용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성이 아닌 엄마만 알았죠. 그건 사실이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만의 잘못은 아니었어. 나도 나 자신이 완전히 보여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어. 헌신적인 엄마 역할 뒤에 숨는 것이 더 쉽고 더 안전했지.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는 이선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단지 지아의 엄마, 준서의 미망인, 다시 봄센터의 원장이 아니라 모든 결점, 장점, 욕망, 두려움을 가진 그냥 이선희 말이야. 그녀는 슬프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선희를 좋아해요.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결코 늦지 않았어. 저는 제 연설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사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개관식이 끝났을 때 저는 지쳤지만 좋은 의미에서 지쳤습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긴 등반 끝에 마침내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처럼요. 모두가 떠난 후 민준 씨와 저는 뒤에 남아 비어 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꿈만 같지 않아요?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가 가졌는지도 몰랐던 꿈이죠.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익숙해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애정과 상호 존중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더 많은 것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뭐죠? 그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에필로그. 내 이야기의 주인공. 다시 봄센터가 문을 연 지 2년 후 저는 사무실에서 월간 보고서를 검토하며 여전히 저를 놀라게 하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삶을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이 2년 동안 4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센터를 거쳐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간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만 왔고, 다른 이들은 직업 훈련 과정을 위해, 또 다른 이들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르게 떠났습니다. 더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더 잘 알고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는 자녀 양육권 문제나 가정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정 교육 수업, 심지어 참여자들이 생산한 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협동조합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제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와의 관계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새롭고 더 건강한 무언가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일부 엄마와 딸이 공유하는 강렬한 유대감은 없었지만 상호 존중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낡고 해로운 패턴으로 다시 빠지지 않으려는 양측의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식물이 꽃을 피우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프로젝트의 파트너였고 그 다음에는 친구이자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였으며 마침내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비서인 마리 씨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TV 방송국 팀이 인터뷰하러 왔어요.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것에 놀라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시 봄센터의 2주년이었고 우리는 지역 사회에 미친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곧 갈게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재빨리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개관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 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만발하고 센터 여성들이 공예품을 파는 가판대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 열정적인 미소를 가진 30대 초반의 젊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제 파트너이신 이선희 씨입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선희 선생님. 기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TV 방송국의 다니엘라 토레스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처음 방송되었을 때 많은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에 여전히 어색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 경험이 다른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우리는 센터의 성장, 우리가 목격한 변화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도시에 지점을 열거나 종종 유기와 외로움에 직면하는 노인 여성을 위한 특정 지원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희 씨, 다니엘라가 어느 순간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찾은 여성으로서
그 경험이 센터에서의 작업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대답했던 질문이었지만 결코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 얼마나 배워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굴욕은 단지 계기였을 뿐입니다. 잠시 생각한 후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수행했던 역할, 즉 엄마, 아내, 돌보는 사람으로만 제 자신을 정의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이죠. 그 역할들이 의문시되고 제가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에게 거부당했을 때 저는 무서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역할들 외에 누구인가? 저는 잠시 멈춰 우리가 지은 센터와 가판대에서 일하는 여성들, 우리 보살핌 아래 꽃피는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많은 여성들이 대답하려 애쓰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배신당한 아내, 자식들에게 거부당한 엄마, 당연하게 여겨지는 돌보는 사람 외에 말이죠. 그것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지만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적입니다. 인터뷰는 20분 더 계속되었고 민준 씨와 저는 번갈아가며 대답하고 항상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바꾼 성공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난 2년의 어려움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끝났을 때 다니엘라는 녹음기를 끄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여기에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부심의 물결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으면 아직도 놀라워요. TV팀이 떠난 후 민준 씨와 저는 정원을 걸으며 가판대의 여성들에게 인사하고 공예품을 감상하기 위해 멈추고 그날의 활동을 위해 온 센터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해. 저는 확인했습니다. 64세에 가능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행복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가 그 증거죠.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 자기 발견의 상징이 된 센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아가 주기를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센터의 정기적인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가끔 자원봉사자로서 특별 행사나 카페를 도왔습니다. 엄마, 그녀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인터뷰에 맞춰왔네요. 방금 끝났어. 제가 가벼운 포옹으로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될 거야. 볼게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어요. 내 엄마는 늘 그렇듯이 훌륭했어. 민준 씨도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제가 전에 알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성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은 그녀에게도 힘들었습니다. 취소된 결혼식, 공개적인 굴욕, 피상적이었던 몇몇 친구들의 상실. 하지만 저처럼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센터에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서관에 둘 책 몇 권이에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고전인데 이제 안 읽어서요.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를 놓고 우리가 만든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감동받아 대답했습니다. 여성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지아가 센터 도서관에 책을 전달하러 가는 동안 민준 씨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게. 네, 저는 동의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면요. 내 인생 최악의 밤이 최고의 단계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센터에서의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이제 민준 씨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밝고 아늑한 공간이었고
벽에는 우리 둘뿐만 아니라 다시 봄센터에 의해 삶이 바뀐 여성들,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함께 나눈 특별한 순간들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6개월 전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온 이후로 우리가 정한 일상이었는데 저는 제 삶이 이제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64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상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고 일방적인 희생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정말 원할 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민준 씨가 제 생각의 흐름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결혼식 얘기하는 거죠? 네. 지아가 그런 식으로 저를 굴욕시키지 않았다면, 당신이 저를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아직도 그녀의 삶의 변두리에서 살고, 관심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알아채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제 행복을 희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민준 씨가 저를 팔로 감쌌습니다. 세상에서 제 안전한 곳이 된 포옹이었죠. 당신은 어떻게든 당신의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모르고 덜 극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의 힘, 사랑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여성은 항상 빛을 향한 자신의 길을 찾아요. 저는 그의 말에 제가 최근에야 발견한 힘을 인정해주는 것에 감동받아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창조하고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다른 여성들이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죠. 그가 덧붙였습니다. 전화가 울려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습니다. 선영 언니였습니다. 다시 봄센터가 후보에 오른 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전국적인 인정이었죠. 우리가 최종 후보야. 그녀가 흥분을 거의 감추지 못하며 외쳤습니다. 전국 최고의 프로젝트 3곳 중 하나야. 그 소식은 놀랍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인생의 아이러니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굴욕당한 사람에서 전국적인 상위 최종 후보까지 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재미있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감도 있죠.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인정, 모든 기쁨의 순간, 나타나는 모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밤 민준 씨 옆에 누워 저는 지난 몇 년의 여정을 마음속으로 되짚어 보았습니다. 거절의 고통, 제 딸이 저를 정말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발견,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신을 무효화해 왔다는 것을 깨달은 충격. 하지만 또한 그 역할들 외에 제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기쁨,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즐거움, 감정적 의존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평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원한다고 알지 못했던 복수는 지아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녀가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녀와 상관없이 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인의 승인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저는 제 딸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의무나 죄책감이 아닌 상호 존중, 차이의 수용, 우리가 각자의 삶을 가진 별개의 사람들이고 서로의 삶에 존재하기로 선택했다는 이해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쫓겨나 200쌍의 호기심 어린 눈 사이를 걸으며 창피함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던 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강하고 더 진실하고 더 완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무효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엄마가 되는 것이 단지 엄마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64세에도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삶을 만들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배운 누군가였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결코 자신의 본질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의 평화. 비록 늦었지만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그 안에는 전해본 적 없는 배신과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